네, 소개받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줌으로 대학에서 줌으로는 가르쳐 봤는데 목회자들 앞에 줌으로 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40년 동안 종사를 했고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깨서 정신이 들어보니 교회 마룻바닥에 눕혀 있었던 게 전데 그게 제 삶에서 두 가지가 계속 이제 묶여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생활 40년 동안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어떤 책무와 그다음에 시대를 좀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 교회 선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묶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제 일생의 어떤 과제이자 늘 도전받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언론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했지만 교회 가서 학생회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회사에서 남들이 슬슬 피하는 이단 사이비 문제도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JMS 이런 것 연관 검색어를 치면 제 이름이 꼭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것은 오늘날 이 시점에서 저널리즘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고, 언론과 교회라고 하는 제가 나름대로 몸담았고 몸을 던졌던 두 섹터가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2022년, 2023년을 이렇게 쭉 거치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널리즘과 기독교 영성을 묶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까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 고민에 이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으로 제가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드리는 얘기를 이해하시고자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전공 자체가 사회학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사실은 종교 사회학에 늘 매달려 왔고 철학도 종교 철학 쪽이었고, 그래서 비교 종교라든가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바탕이 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고민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아니면은 무자비할 정도로 비판적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회자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저 시각에서도 한번 봐봐야겠다라는 뜻으로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알고 계신 것과 경험하신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미디어를 설명하자니 그것만 해도 엄청 길고 팬데믹 이후에 한국 사회를 설명하자니 그것도 엄청 길고, 교회 내부의 미디어, 예를 들면 기독교 언론 얘기를 하자니 그것도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고민은 많이 됐는데 하나씩 되는 데까지는 한번 그냥 이렇게 명제들을 막 던진다는 정도의 기분으로 이것저것 막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고 정리해서 필요한 것을 추려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해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개는 만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해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자란 또는 미디어란 어떤 일에 종사하는 거냐라고 할 때 기본 주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신학을 하셨겠지만 신학의 기본도 결국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것이냐의 문제가 신학의 문제겠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정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황이란 뭐냐면 사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확 뛰더니 또 갑자기 그래서 부동산을 장만하려고 빚을 얻었더니 부동산 값이 또 훅 내려가다가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금리가 또 치솟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가 했더니 진짜 물가도 막 올라가고 이게 이제 경제적 환경 뭐 이런 거겠죠. 정치적 환경도 있습니다. 교인들한테는 그동안 내가 이런 쪽으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 또는 교인들한테는 그 양반이 대통령 되는 게 맞다고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시민들이 목사님 나랑 정치적인 지향이 다르네 하면서 휙 나가버린다든가 이게 이제 정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거를 앞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치적 활동도 하시고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은 환희에 벅차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정치적 환경이죠. 제일 사람을 많이 바꾸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교육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지구온난화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감귤 농사를 제주도에서만 지었지만 지금은 남부지방에서도 지었고 우리 마을에 잡히는 물고기가 갑자기 달라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후 환경이죠. 인간을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운명을 왜곡시키거나 비틀거나 또는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훌쩍 옮겨놓기도 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만약에 터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던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확 뒤집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던 언론들도 해야 될 일이 달라집니다. 그나마 이거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폭탄에 맞아 숨지고 지아비를 잃기도 하고 가족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인간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뭐 돈이 넉넉하면 짐 싸들고 이민 갈 수도 있겠죠. 이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눈치 빠르게 이민 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그냥 뭐 버섯도 그냥 캐서 먹고 뭐 물가에서 고기나 잡아서 그냥 근근히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노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견디다 못해 갈 곳이 없게 된 사람들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것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리액션들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그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환경이 인간에게 액션을 가하고 인간이 환경에게 리액션을 가하고 둘 사이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관계를 전문적으로 관찰해서 글로 또는 화면으로 기술해내는 것이 정리하고 기록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미디어, 저널리즘 또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입니다. 비슷합니다. 목회자 같으면 저희는 그냥 관찰하고 기술하는 거지만 목회자 같으면 관찰하고 달려가서 위무하며 다독이고 위로한 사람들을 다시 뭔가 살 길을 찾도록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는 그 살 길을 찾았는데도 그걸 누군가가 막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호련히 또 분연히 나서서 나는 이 지역을 이렇게 목회해온 목회자인데 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오라고 관공서를 상대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을 상대할 수도 있고 목회자의 역할은 또 목회자의 역할대로 따로 있는 거죠. 결국 환경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역동적인 관계를 인간의 정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간의 정황을
기술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역할이고 그 인간의 정황에 뛰어들어서 함께 흘러가면서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저널리즘과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을 가운데 놓고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서로 뭔가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공공성 내지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언론을 이해하는 것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감지하게 도와주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의 변화를 미리 고민하면서 어떤 목회가 앞으로 필요할 건가 또는 지금 당장 목회해야 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바로 알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제구실을 안 하는 거죠. 언론이 제구실을 안 하면 목회자들의 눈도 가립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회자의 상당수는 만나본 결과 그래도 내가 세상을 많이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신문을 이것저것 다 합치면 블로거까지 합치면 70개에서 90개 정도 신문을 읽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만나는 문제마다 다 당황스럽고 알질 못해서 허둥댈 수밖에 없는데 목회하시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는 목회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한눈에 싹 훑어보시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늘 모른다고 해서 더 알고 싶어 해야 그나마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와 저널리스트가 공이 갖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조금 빨리 알고 남보다 조금 더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새로운 길을 찾기가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학들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사회학도 하셔야 되고 인문학도 하셔야 되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미래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에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데다 한국의 교회 환경, 특히 인구의 구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미래학이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게 물론 사회학, 경영학, 철학 같은 것이 짬뽕이 돼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신학대학의 커리큘럼을 봐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나와서 목회 현장으로 가 계신 분들의 이후에 교육 시스템을 봐도 그런 건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이 저널리즘에도 똑같습니다. 저널리즘에도 입사시험 볼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입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어지고 미디어들이 힘들어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해야 될 선교적 과제에 대한 어떤 대응도 엄청나게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왔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미디어를 이해하실 때는 신문 보면 되고 방송 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방송기사나 신문기사를 잘 꼼꼼히 들여다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갖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디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의 시스템 쉬운 예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사의 중요한 상당히 덩치도 크고 주요한 상당수의 언론사는 사실은 건설회사가 갖고 있고 토건회사가 갖고 있고 여러 개의 기업 연합체가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가 쥐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지난해 정도만 해도 집값이 올라서 미치겠다, 집값이 올라서 너무 공포스럽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탈조선, 헬조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어떡하냐, 집값이 7억이나 떨어졌다, 9억이 떨어진 집도 있다, 17억이 떨어진 집도 있다.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40억 하던 집이 75억이 됐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10몇 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래봤자 60억이 넘죠. 40억 하던 집이 60억이 넘었는데 언론은 큰일 났다. 어떡하냐, 40억 하던 집이 75억이었는데 65억이나 60억이 됐다. 이런 큰일이 벌어져요. 그게 왜 큰일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나 요새 모든 기사를 다 보십시오. 부동산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 떨어지면 안 될까요? 당연히 우리 언론사의 사주께서 건설업을 하시고 토건회사를 하시고 골재 채취를 담당하시고 등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의 방향이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 언론사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죠. 재벌들이 소유한 언론사가 있고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언론사가 있으면 그 언론사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언론사의 기사들과 논조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언론을 대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송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언론의 종류는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 철학과 가치관, 원칙에 따라서 크게 3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아메리칸 스타일. 이건 영국과 미국, 영미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겁니다. 영미식은 언론을 간섭하지 않는 게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언론을 정부나 또는 기업이나 어떤 힘도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거죠. 좋은 기사를 많이 쓰면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시민들이 더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언론사는 발전할 거고, 그런데 좋은 기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낙오돼 나갈 것이고, 그래서 영미 스타일은 자유주의 스타일입니다. 자유주의 스타일인데 그럼 책임은 어떻게 묻고 통제는 어떻게 할 건가? 시장이 통제하고 책임은 법원이 떠맡고 있는 거죠.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누구한테 손실을 입히면 법원으로 바로 가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언론사에 징계도 주고 벌금도 먹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 시스템이 그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법원이면 법원, 시장이면 시장, 독자면 독자, 소비자면 소비자, 이런 개념이죠. 두 번째 시스템은 지중해식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극다원주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스타일이라는 그 용어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쪽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신문은 아예 기독교 민주당 신문입니다. 색깔이. 어떤 신문은 기독교 보수당 신문이고 어떤 신문은 가톨릭 보수 신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신문은 노동자 사회주의 신문이고 언론사마다 분명하게 성격이 딱 규정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사도 그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근무할 때 네덜란드의 왕족들이 귀족들을 부르고 재벌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왕궁에서 자선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겠죠. 다음 날 신문을 쭉 보는데 어떤 신문이 썼는데 예만하게 썼어요. 요만하게.
거기에 요만하게 썼는데 그나마 뭐라고 썼냐 하면은 맨날 그 돈 있으면 그냥 나눠주면 되지 왜 니들끼리 모여서 술 퍼마시고 남는 돈으로 찌끄다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척하는 것이냐,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왕과 귀족과 장관, 각국 대사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는데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네라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건 사회주의 신문이죠. 사회주의 신문.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탈리아를 예를 들면 이탈리아 독립해방운동을 할 때 또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로부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투쟁하던 그룹들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그룹은 카톨릭 그룹, 어떤 그룹은 농민 그룹, 어떤 그룹은 가죽 공예 조합, 이탈리아는 가죽이 워낙 세니까 길드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가죽 공예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상인 조합, 노동자 조합, 종교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룹별로 거기에서 레지스탕스가 나오고 독립군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걸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또는 파시스트를 다 몰아내고 나니까 그 그룹이 그대로 정치 조직으로 가서 정당을 구성합니다. 정치 조직이고 정당이 됐는데 언론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그 신문은 어느 쪽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고른 신문의 성격을 아니까 감안해서 읽고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들은 편향돼 보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충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 사람들도 어떤 게 어떤 건지 대충 압니다. 세 번째는 북유럽식 공영 체제라고 하는 건데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은 돈 놓고 돈 먹기 여가지고 역시 돈 많은 신문들만 발전하고 또는 돈 많은 사람들 편을 드는 신문이 더 광고를 많이 따서 발전하고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각각 자기가 옳다는 것만 주장해 갖고서는 언제 사회가 통합적인 발전을 하겠느냐? 안 된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시민 통제하에 언론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KBS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이사진이 한 열 몇 명, 그러니까 열 몇 명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뭐 국회의장 추천, 뭐 이렇게 하고 전문단체 추천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명. 그게 아니고 50명에서 70명 정도. 장애인 대표, 농민 대표, 여성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교수 대표 이렇게 되면 사실 70명도 모자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각 직능별 분야별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언론사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 통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영미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는가? 대한민국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방송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제도는 다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지역 언론 발전위원회, 거기다가 뭐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등등 해서 모든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언론을 지배하도록 통제하도록 제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는 이걸 다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는 게 문제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좀 그랬고 조금씩 색깔이 옅어지긴 합니다만은 그걸 다 대통령 밑으로 집어넣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신문은 또 그거와 다릅니다. 신문은 또 완전히 자유주의 스타일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요새 간섭을 안 합니다. 신문이 알아서 다 쓰죠. 신문이 다 알아서 쓰면은 영국과 미국처럼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뭔가 뚜렷한 관점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신문들은 겉으로는 다 민족 정론지와 합리적인 대중 언론이라고 하지만 쓰는 기사들의 내용은 아까 말한 지중해 스타일입니다. 어떤 신문은 죽어라고 이 얘기만 쓰고, 어떤 신문은 죽어라고 이 얘기만 쓰고, 어떤 신문은 반대편에서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각각의 신문들이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지향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안 그래. 그럼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는 다 영국, 미국 스타일입니다. 언론은 제일 객관적이며, 언론은 가장 공정하며,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언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론이라는 게 생겨난 이후로 언론은 공정한 적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언론은 항상 뉴스룸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신념과 철학, 거기다가 자기의 편견 또는 자기의 뒷배경들이 엉켜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갈등하고 눈치 게임 하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대충 마무리가 되어서 뉴스로 만들어지는 작업입니다. 아침부터 이게 나가야 된다, 아니다, 그게 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보도한 것과 방향이 틀려진다, 이게 나가야 된다, 아니 우리가 왜 재벌편 신문이 되냐, 아니 우리가 왜 좌파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냐, 이러면서 계속 엉키고 싸우고 나이든 간부들과 젊은 기자들이 부딪히고, 남성과 여성이 페미니즘을 놓고 또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뒷배경에 어느 정당 사람들이 있는 기자와 저쪽 정당 사람들이 있는 기자가 또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뉴스룸이 하루 종일 작업을 하다가 7시 뉴스가 나가려면 5시에는 그 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양보를 해서 싸움은 끝나야죠. 끝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의 뉴스가 꾸려져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작용하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시스템은 지금까지 설명을 대충 드렸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떤 힘이고 그 힘이 작용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건 누굽니까? 목회자? 아니면 사실은 사모일 수도 있어요. 또 요새같이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장인어른 교회를 물려받으셨다 그러면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힘이 세겠죠. 아니면은 목회자가 있고, 종교 사회학적 비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있는데 위에 상황님이 한 분 계셔. 원로 목사가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그래, 후임자가 소신껏 잘하고 나는 새벽기도 밤기도 재단을 쌓으면서 뒤에서 도울게 라고 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사사건건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왜 그렇게 했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담임 목회자한테 뭔가 자꾸 메모를 전달하면 담임 목사님이 힘들죠. 뭐 그런 시스템 또는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만 해도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돈을 안 벌고 오시면 대개 아버지한테 힘이 있는데, 또 통장을 전부 다 어머니가 쥐고 관리하면 어머니가 힘이 있죠. 그런데 딸이 고3이면 무조건 딸 고3이 왕입니다. 정말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집에 있으면 고양이가 그 집의 주인입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해서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시스템하고 겉으로는 호주가 누구고 세대주가 누구고 누가 돈을 벌어오고 대충 보이지만 실제 메커니즘은 다른 거죠. 언론사도 그렇습니다. 기자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 위에 부장, 국장, 부국장, 국장, 그 위에 본부장, 이사급 본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사장 위에 이사회가 있고 하면 이 순서대로 힘이 세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사주의 조카라든가
사주의 둘째 아들이면은 기획조정실장이 최고로 힘이 셉니다. 어떨 때는 사주께서 직접 뛰어들어서 전화 걸어서 직접 간섭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 겁니다. 메커니즘은 겉에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누가 가장 힘이 세냐에 의해서 그 언론사가 돌아가는데 그 메커니즘이 언론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예. 어떤 언론사는 거기에 돈을 댄 주주들의 입김이 세기도 하고 또 어떤 언론사는 그 주주를 해봤자 대주주가 다 끌고 들어온 주주들이어서 실제로는 대주주의 입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대주주는 할아버지인데 손주한테 물려줬으면 손주가 부사장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손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가족이 운영하는 언론사, 대주주가 끌고 나가는 언론사, 대주주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 언론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이 무슨 보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사를 읽고 저희같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가 이거를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압력을 넣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당 누구, 어느 장관, 대통령실에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다든가 그 언론사의 간부를 하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거나 여당 어디에 가 있거나 야당 어디에 가 있거나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가 언론을 보면서 기사를 대할 때와 저희 같이 업계,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이 업계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입장이 다른 거죠. 신기하신가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담당한 취재처가 어디였냐면 예장통합, 기독교 대한성결교, 나중에 뭐 감리, 제가 합동을 잘 못 해봤는데 뭐 등등등입니다. NCC 나중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치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께서 주로 드실 거니까 뭐 솔직하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머리 돌아가는 것만 가서 이렇게 놓고 해서 열어보면 되는데 목사님들은 사모님들 같은 신대원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사모님들 기수와 사모님들의 친분 관계도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일 때 이 목사님이 부목사였다거나 뭐 교육전도사였다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저쪽 노예고 어느 목사님은 저쪽 노예니까 관계가 없겠지가 아니라 이게 뒤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의 결정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시스템으로는 총회 밑에 노회 밑에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노회나 총회나 또는 교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메커니즘은 전혀 다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로 잡으려면 결국 문제는 시스템도 고쳐야 되고 메커니즘도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강물은 우물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강물은 샘물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샘물은 규모가 작고 형편없어도 맑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물물도 똑같습니다. 강물은 크고 힘이 세지만 샘물로 들어가면 강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샘물을 다 버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돈을 댄 사주와 소유하고 있는 가구주들은 기사를 만들고 생산하는 편집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정 연락하고 싶으면 보도국장, 편집국장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의견만 조심스럽게 얘기하든지 중간에 있는 본부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본부장이 편집국장을 만나서 다시 전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이 시스템과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인 것이 1970년대 중반까지의 문제였고요. 1973년에 조선일보에 대한 간섭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박정희 정부에 항의를 했다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정부의 간섭에 항의하다가 또 몇백 명이 또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동아의 나름대로 좀 저항하던 기자들이 다 잘린 뒤에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주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경영진이. 그래서 그때부터 경영진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해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를 쭉 거치면서 유지가 되다가 그나마 민주화가 돼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쭉 거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IMF를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도 겪고 나니까 언론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다 구조조정해서 정리해고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쉬운 예로 제가 서울시청을 담당할 때 서울시청을 담당한 기자는 40명 정도 됐습니다. 40명. 지금 서울시청 담당 기자는요, 모르겠습니다. 한 300에서 400? 400에서 500?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도 옛날에는 딱 2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담당 기자는 한 20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정도. 언론사 숫자가 많아지고 신문사는 작아졌지만 그 작은 신문사들이 수백 개 또는 1200개 정도 뭐 이렇게 늘어나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가서 갑자기 사라진 언론들이 있을 겁니다. 학술지, 여성 잡지, 옛날에는 은행이나 미장원 가면 실컷 쌓여 있었는데 여성 잡지 거의 없습니다. 패션 잡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문학지, 개간지로 나오던 온갖 문학지, 그 다음에 소년 한국일보, 뭐 소년 동아일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포츠 신문과 스포츠 잡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왜냐하면 힘센 언론사가 일단 광고를 뜯어가니까 그나마 거기서 조금 남은 광고 가지고 먹고 살던 이런 작은 다양한 매체들은 이제는 광고가 올 데가 없으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언론, 여론의 다양성 자체가 이제 소멸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의 지배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다가 사주의 지배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사주 자체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주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IMF 이후에는 세상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는 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특정 기사를 갖다 빵빵 터뜨리는 취재 잘하는 기자가 대우받던 시절에서 어디 가서 협찬 광고 많이 가져오는 기자가 대접을 더 받는 사회가 됐죠. 이게 쉽지 않습니까? 대장동의 김모 기자가 왜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기자인데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에 손을 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법원 검찰 인맥들까지 동원하고 몇 년간 사업을 꾸려가는가. 아직도 기자인데 그겁니다. 돈만 잘 벌어온다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기자 명함을 좀 팔든 말든 회사에서는 다 풀어주는 그런 관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돈 앞에 무너집니다.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얘기 들으시니까 뭐 교회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시게 되죠. 예, 그건 교회의 책임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뻔뻔스러운 얘기가 되지만 언론의 책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일단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언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실망이 크죠. 그러나 문제는 주저앉는 게 해답은 아닙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그만큼은 간 거일 수도 있지만 가다가 중단하면 그게 해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댈 건가의 문제가 저널리즘, 언론사, 미디어의 문제도 걸려있고 교회도 도대체 뭐부터 손을 대야 교회의 문제를 뜯어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언론의 얘기를 조금만 마무리 짓는다면 왜 우리나라 언론은 영미 스타일의 지중해 스타일의 북유럽 스타일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머릿속에는 영미 자유주의, 자유와 책임 이런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손으로 쓰는 기사는 완전히 지중해식의 자기 정치적인 지지와 관련해서 왜곡된 기사를 쓰고 구조는 북유럽 스타일로 그냥 남아가지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자면 언론은 맨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우리말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가리방, 찌라시라고 하는 거죠. 네. 선전 매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유럽에서 아프리카 기자들을 만났는데 덩치가 큰 흑인 여성 기자가 있더라고요. 기자 냄새가 좀 덜 나서 물어봤습니다. 기자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기자가 하는 말이 나 반란군. 직업이 반란군이었다는 거예요. 했더니 우간다 이디 아민 독재자하고 맞서 싸우던 산속 밀림에서 싸우던 반란군이었다니까. 그렇지. 근데 이디 아민이 쫓겨나고 반란군이 이제 정부를 장악한 다음에 이 여성은 밀림 속에서 가리방으로 이렇게 투쟁 속보 뭐 이런 거 만들다가 그대로 언론사로 들어와서 신문 기자가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언론의 시작은 자기들의 주장을 막 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삐라로 뿌리든 그걸로 시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나오는 신문이 됐다가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개간지가 됐다가 그다음에 월간지로 갔다가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순간지로 가고 열흘에 한 번에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간지가 됐다가 그다음에 매일 나오는 일간지가 되는 거죠. 일간지 다음에 매일 방송하는 방송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쭉 발전을 하는데 이 순서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언론이 발전을 거듭해 가는 그것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언론의 수준과 어떤 발전 순서도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죠. 근데 한국은 시작이 뭐냐면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에서 시작해서 바로 다음에 뭐가 오냐면 독립신문이 와서 일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강점기의 식민지 신문, 그 다음에 미군정이 하던 미군정 통제 신문, 거기에서 우리의 이제 언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따라서 천천히 발전한 게 아니라 구한말에 갑자기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확 생겨났다가 바로 일본 식민지 밑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친일신문도 좀 됐다가 갑자기 해방되면서 미군정하에서 자유로운 신문이 됐다가 빨갱이 신문도 등장했다가 갑자기 6.25가 뻥 터지고 이제 좌파는 완전히 북으로 몰아냈다고 됐는데 거기에서 독재가 시작되면서 또 독재만 바라보는 신문이 됐다가 언론의 발전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 보도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짜장면 값이 250원이었는데 최근에 400원이 됐다라고 누군가가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는데
일본에 있는 친구가 하필 그걸 갖다가 조총련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그거는 국가 경제 기밀 정보의 누설입니다. 예. 옛날에 다 잡혀서 처벌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다 처벌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기사나 경제 기사를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공해란 말은 언론에 쓰지 못했습니다. 오염이라고만 쓰는 것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공해라고 하면은 정부가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뜻이고, 오염이라고 하면은 오염시킨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해라고 안 쓰고 오염이라고만 썼습니다. 예. 이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 겁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언론사는 자기가 더 뛰어난 언론사, 더 훌륭한 언론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거는 사건 소식으로 증명합니다. 살인사건을 누가 먼저 보도하는가. 커다란 불이 났는데 그 화재 현장에 누가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보도를 하는가. 자세히 보도를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승부를 가르죠. 그러다가 민주화가 198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정부,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에서 벌어진 모든 권력 비리에 대해서 갑자기 척결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50 비리 수사 뭐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만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의 모든 비리들을 갑자기 다 수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전부 다 걸려 올라오고, 정치인들과 유착되었던 재벌들이 다 걸려 올라오고, 관료들이 전부 다 걸려 올라오는데 그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수사를 하든 결국에 모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찰은 정치인과 재벌과 장관, 차관, 관료들과 모든 전문직 고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와 집안 문제와 가족 문제와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경찰 쪽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쪽에서 구조적인 모순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쪽으로 힘이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도 예전에 기자의 꽃은 경찰 사건 기자였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검찰 기자가 나름대로 기자의 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여기 합류를 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 있는 검찰 공화국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것의 시작이 이제 여기부터인 겁니다. 1987년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가 앉아 있는데 군 보안사라든가 지금은 국정원이 됐습니다만 안기부라든가 이런 곳에 수사관이 딱 와서 검사한테 도장 찍어 주셔. 우리가 수사한 건데 어이 도장 찍어 주셔 하니까 검사들이 쩔쩔매다가 그나마 성깔 있는 검사는 거기에서 조금 검찰이 성깔 있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야 이게 검사를 어떻게 알고, 그러다가 또 고개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숙이고, 이런 정도의 장면인데 그게 완전히 뒤집히면서 모든 정보는 다 검찰로 모이고 모든 수사의 권한도 검찰로 모이고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그때 시작이 이제 쭉 됐던 거죠. 그걸 따라서 언론들도 누구를 경찰로 보내서 우리 언론사의 힘을 키울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검찰로 보내고 법원으로 보내서 우리 언론사의 힘을 키울 것이냐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의 힘이 강해지면 이제 검찰 수사도 대충 마무리가 되니까요. 50 비리 수사 이런 게 정치 힘이 다시 강해지니까 어떻게든 청와대에 뛰어난 기자를 보내서 청와대와 우리 언론사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가지고 어떤 모 신문, 모 방송 등등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이루기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어떤 크게 본 발전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